시작할게요. 자, 일단 거기 다 피셨죠? 35페이지. 거기 제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아마 3주 차일 거예요. 맞아요? 3주 차일 건데, 저번에 2주차 거에 대해서, 2주차였나요? 2주차에서 지금 하나 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 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면은, 우리 최대 4개까지 하는 걸로. 네, 좀 빡세긴 한데, 자, 우리가 서투른 도적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1930년대요. 일단 요거를 좀 알고 가셔야 조금 해볼 만합니다. 1930년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언제 시대야? 일제강점기죠, 그쵸? 자, 일제강점기고 그리고 1930년대랑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누구를 수탈하냐? 농민을 수탈해요. 이걸 앞장서서 했던 단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무슨 주식회사야? 한국사 아무도 안 하신 건가? 자, 아무튼 자, 누구냐면은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농민들의 땅을 그냥 갖가지의 이유로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리니까, 자, 농민을 수탈했기 때문에 그냥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민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지을 땅이 없어. 물론 처음에는 소장농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소장농을 한 친구들도 여기에서는 자기가 자기 땅으로 했던 친구들이 소장농으로 몰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 자장농 플러스 소장농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자, 사람이 내가 나름대로 생산적인 활동을 했는데 가성비가 안 나와. 어떡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소장농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도시로 가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때 우리가 산업화가 있으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점점점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했어요. 그게 1930년대도 그대로 일어났어.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얘는 나름대로 피난을 한 거야. 피난한 건데 도시에서도 막상 먹을 게 없어. 자, 도시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거의 이제 빈민이에요. 빈민이 되거나 혹은 뭐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무슨 삶을 산다는 거냐? 하층민의 삶을 산다는 거야. 하층민의 삶. 그러면요. 그럼 이 하층민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하층민이 뭘 하는 거야?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거야. 근데 왜 서투른 도적이냐? 자,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할머니예요. 어떤 할머니인데 주인공이라기보다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서술자의 다른 주변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서술자는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자, 요거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 상징하는 어떤 위치를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도 있었어요. 현진건 작품에도 뭐 있었고, 그 우리가 막 기차 타면서 저기 뭐 일본에는 뭐 공동묘지 한다는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항상 지식인들은 우리가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이제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나름대로의 세상에 대한 어떤 이치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근데 이거랑 뭐가 문제가 되냐? 그로 인한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현실이 어디서 마주하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하층민의 현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분명히 세상은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이제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의해 핍박받는 하층민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 뭐가 오겠어요? 보통 차이가 나니까 현타가 오겠죠, 그죠? 현타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 현타가 온다는 이 말 자체로 봤을 때 우리가 요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시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윤동주 얘기를 예전에 한번 잠깐 했었어요. 자아 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막 현타가 오고 막 반성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1930년대에 나오는 이런 일제강점기랑 관련되어 있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주인공으로 지식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조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다른 것들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만 어떤 패턴을 막 파악하려는 건 많이 보여요, 확실히. 왜냐면은 인물 관계도 필요하고 어떤 영웅 소설의 뭐 특징, 뭐 어떤 뭐 전쟁 소설의 특징, 뭐 여성 소설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려고는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쉽단 말이에요, 소재가. 우리가 현대 소설에 나올 게 굵직한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일제강점기, 아니면 산업화, 아니면 독재 정권. 그 이외의 것들은 뭐 1990년대 이후, 뭐 혹은 뭐 2000년대 이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굵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일제로 인한 뭐 하층민의 수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일제강점기에서 내가 막 기회를 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거 이제 일종의 친일파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태평천하. 그 다음에 3대.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수탈당한 방금 요것도 있었고, 순환이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순환이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배경이 조금 다르긴 해요. 1940년대쯤에 있었던 아버지는 징용을 당해서 팔이었고, 아들은 6.25 전쟁 때문에 달게 날아갔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말고도 이따가 추후에 현대소설이 하나 더 있어요. 논이야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이야기인데 요 부분도 어느 정도 여기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에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자,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싱겁게 연이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됐다. 일단은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름대로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뭐 살림살이도 나쁘지 않아. 뭐 그냥 괜찮아. 그런 중에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됐냐? 어떤 할멈을 만나게 됐는데, 자, 이 할멈이 어떤 사람이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시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농촌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되니? 시골에서 뭘로 왔다? 도시로 온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돼? 도시의 빈민, 뭐 혹은 하층민.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요, 요때 당시에 수탈당한 우리 민족이라고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 민족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몰락해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웃긴 거는요, 여기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살림살이 나쁘지 않아.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직접 이렇게 대면해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쭉 이어서 할게요. 자,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누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적 제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요약적 제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부분이야? 일제 수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쳐들이고, 그러니까 아들 부부만 놓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 저는 할머니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부분 아까 도시로 올라왔다는 거랑 연결이 가능하고, 근데 얘는 지금 누가 있었다? 플러스 13살짜리 손주가 있었대요. 지금 뭐 어떤 때 한 초등 6학년 이제 제 재민이들이죠. 제 재민이 나이. 자, 아무튼 간에 쭉 이어서 보시면요. 자, 공동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서 삼원이란 전천량을 들어 장사를 시작해보겠어. 자, 처음에는 뭐 했어? 처음에 도시로 와서 나름대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이게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장사도 안 됐어요. 장사가 안 됐어.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값살려버리고, 그러니까 뭐 장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간 거야? 남의 집에서 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보통 우리가 요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몰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우리가 요약적 제시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 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자, 처음에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뭐야, 할멈이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요구를 하냐? 나 좀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막 자꾸 뭐 요즘 말로 뭐라고 해? 징징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요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자꾸 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약간 성격이 착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나한테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나으리 만에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 댁으로 데리고 와요. 13살이라도 못할 말이 없시다. 자, 요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지금 아까 어디서 왔다고 했죠? 황해도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뭐랑 연결이 가능해? 사투리잖아. 방언이잖아. 그럼 향토성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제가 향토적 혹은 향톡성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특정한 지역이 생각난다 라고 하면은 향토적 표현 혹은 향토성이 드러났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얘가 무슨 요구들을 지금 했냐. 첫 번째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 13살이라도 일을 할 건 합니다. 처음에 손자를 같이 데려와도 되냐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두 번째, 저 건네방이 비지 않으시니까 우리 아들 내외 좀 빌려주실까요? 이 거룩한 데에서 살게 해주쇼. 야, 또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아주 난리 피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었냐. 돈을 10원만 선 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리 사람들에게 진 빈량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이리 만에 사람 좀 살리소 하면서 또 뭐가 있어? 월급을 또 가불하길 바라는 거야. 가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는 거야. 월급날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10일인데 내가 1일이야. 지금 1일이야. 근데 내가 돈이 좆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할머니 요구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제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 하였다. 처음에는 허허 실수 지나치는 일로만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냐.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이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여유가 거미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운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식인이 살림살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얘네들까지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그치? 뭐야?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다섯 먹이 딸 하나, 그리고 집이 멀고 명색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안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욱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이미 얘도 지금 뭐 하고 있어? 현실적 문제가 뭐였냐? 이 나름대로의 친딸이 하나 있죠. 친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대욱이라는 어떤 심부름꾼 비스무리한 그런 친구를 하나 고용을 했죠. 근데 몇 살? 얘도 19살. 자, 그럼 요러면은 어떤 대상이랑 비교가 될까? 이 19살 태욱이랑 13살 손주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겠죠. 얘는 어느 정도 뒤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나이를 처먹었으니까 딴 데서도 알아서 뭐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얘 말고 손주 하나만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막 이러고 있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할멈의 사정이 그거 아니에요? 대욱이랑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지하기 위해 사람도 둘 필요는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자, 거기도 밑줄보자. 자, 딱하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적어도 할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동정심은 있어요. 그죠? 동정심은 있는데 그 밑에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라고 했어요. 그럼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동정심과 현실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죠. 그죠? 내적 갈등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미 내적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험난한 인생의 길이의 산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은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그러니까 계속 욕을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두 방에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원래 방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난방비고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 하나를 이제 뭘로 막아둔 거야. 그냥 종이로 막아놓고 아랫목 윗목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럼 얇게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할머니가 막 말하는 소리들이 다 들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방에 여기까지 두 방에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했고, 그 다음에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드러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뜻이랑도 연결이 돼요. 수탈당한 하층민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상황을 대변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자,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 눈으로 세우기까지 되었다. 그 다음에 B 부분 여기도 좀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자,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가 나다고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굼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했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자, 이거 무슨 표현? 영탄적 표현이죠. 지금 느낌 나왔죠? 영탄적 표현. 근데 제가 하나 더 얘기했죠. 영탄법이냐 영탄적 표현이냐.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나오거나 느낌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영탄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영탄법도 영탄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등 모양으로 우후하면 처량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운명으로 설명해준다. 거기도 밑줄 한번 쳐보자.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 이거 뭘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 민족으로 바꾸셔도 돼요.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이고 눈이 떠진다. 10손, 20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내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나도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야. 아, 얘를 도와줘야 되나, 뭔가를 얘 이렇게 받아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렸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여기도 영탄법이 있겠죠. 영탄적 표현. 근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뒤척이는 둔한 음향. 이러면서 여기도 영탄적 히터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 A 부분은 요약적 제시가 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은 B는 영탄적 태도 혹은 영탄적 표현, 영탄법 이런 것들이 쓰였다라는 선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자, 거기 밑줄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자,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뭘 유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기적인 태도로 돌변한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로 돌변했어. 지금 아까 대욱이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요 친구를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할 때 원래는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아주는 그 할머니였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주위가 안 보이는 거야. 주위가 안 보여.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래, 살림하는 사람인데 이거 안 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그죠? 나중에는 뭐래? 저애는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제 구실을 할 터이니 그만 내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에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이오. 다 같은 처지에 심성이 나쁘구나 하면서 눈에 밖에 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 그치? 이해가 되긴 될 거예요. 맞아요? 자기 자체가 지금 못 살기 때문에 남의 그런 상황이나 어떤 사정을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동정심으로 얘기했다가 이기적 태도로 변한 것에 대한 심리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맞게 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냈으리라 하면서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뭔가 일이 생겼어. 뭐냐? 난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뭐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약적 제시일 확률이 크겠죠.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보니 마룻바닥에 쌀날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부터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자, 이기적 태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뭐까지 한 거야? 이런 행동까지 했네요. 그렇죠? 뭐 했어? 도둑질을 한 거죠. 처음에는 태도만 보여줬다가 완전히 행동까지 해버리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어서, 전대라는 게 약간 벨트 비스무리한 거예요. 벨트 비스무리한 건데 허리에 뭐 이렇게 차는 주머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그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출근하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었더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려놓고 백배 사죄하며 제 손자한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줘서 아주 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대욱이 얘기가 나와요. 대욱이는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서 웃었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 할멈이 대욱이한테 계속 뭐가 있었거든. 왜? 싫어했잖아. 왜?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계속 얘를 쓰니까 얘 입장에서는 존나 어이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란다고 울림장을 놓았다 한다.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대욱이 말 맞다마 할머니는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래도 몰래 안전하게 제품 속에 든 동전세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세품. 자, 이거 옥춘당은 그냥 사탕 같은 거예요. 일종의 간식거리 비스무리한 거야.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게 쉽사리 내어놨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세푼을 내어 던진 것이다. 내보라는 듯이 내어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 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입합을 해준 듯 어떻단 말이야. 입합이라는 게 뭐냐면 팝콘 비슷한 거예요. 그걸 튀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여기 부분.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겨 뺏는 알뜰한 요것들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나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소시민적 인물이 뭐였을까? 소시민적 인물. 유철아? 유철스? 소시민적 인물 알아? 몰라? 성현아, 소시민적 인물이 뭐야? 너 고인물이잖아. 알 수 있잖아, 그지? 소시민적 인물이 뭡니까? 자,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만 이제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따가 할 때도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시민적 인물이 어떤 친구냐인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시민적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내가 예상하는 거야, 지금 여기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은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 것이다. 자,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 이 부분을 통해서 할머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구나 하면서 뭘 하게 되는 거야?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성적 태도, 성찰적 태도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멍 때리고 있어? 자, 문제 볼게요.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A 같은 경우는 요약적 제시, B는 영탄적 표현이 일단 많이 나왔어요. 이걸 기준으로 좀 볼게요. 자, A는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자, 뭐가 틀렸냐? 자세한 묘사가 틀렸죠. 요약적 제시였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빼면 돼요. 2번 다양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요걸로 보기엔 조금 어려웠고 그냥 그 할머니가 여기 오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A는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회상이라는 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옆에
과거를 성찰했다? 이해가 와가지고 과거를 성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B는 공간적 배경의 사실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적 제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5번 B는 비유와 영탄적 표현의 활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영탄적 표현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비유적 표현은 또 어디 있었냐면 B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B에서 한 3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어.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처량한 울림을 냈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들어갔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라. 그러니까 존나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쵸? 할멈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2번. 자, 니은은 뭐냐.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락에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이거랑 연결시키면은 2번 할머니의 요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면 이거 바로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3번은 지금 뭐였냐. 3번의 디귿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을 어디를 주었자. 이거 뭐야? 우리의 현실을 얘기한 부분이죠. 우리 현실. 뭐라고 했냐? 할멈의 요구가 할멈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손자 말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리을은 지금 뭐냐. 리을은 새끼의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만들어주지 않다.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야? 대우기한테 하는 행동이죠. 그쵸? 대우기한테 하는 행동인데, 자,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욱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일단 대욱에 대한 미움의 감정인 거는 뭐 맞기는 한데, 할멈의 요구를 대욱이가 안 들어준 게 아니잖아. 이거 안 들어준 거야. 내가 안 들어준 거잖아. 그치? 그 부분 때문에 선지가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보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서투른 도적이 발표된 1931년은 일제강점하에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 아까 제 배경 한번 말씀드렸죠. 농토나 삶의 터전을 뺏긴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는 아까 배경이고, 이는 작품에 나타나는 할멈의 빈곤과 그로 인한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처음에는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태도가 변하다가 나중에 결국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잖아. 도적질 자체는 나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의 도둑질이 부정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궁극적으로 할멈이 처한 상황의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거기도 보자. 밑줄 쳐보자.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으며 여기도 있었네요. 내적 갈등 밑줄 쳐주시고요. 벌어진 상황을 통해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된다. 나의 이러한 자각은 도둑질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거기도 밑줄 쳐보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건 뭐야? 이 상황에 대한 불가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번부터 연결을 해봅시다. 할멈이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통해 일제의 농촌 수탈로 인한 도시 빈민의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배경 설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을 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할멈의 상황에 대해 내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치? 현실과 내가 동정심이 계속 부딪히니까 안 된다 했었죠. 3번, 품속에 쌀을 감추거나 동전 세품을 훔친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빈곤의 원인이 되어 나타난 타락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치? 도둑질 자체는 어쨌든 잘못된 거는 맞으니까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번,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분개하는 대욱의 태도는 할멈이 행한 도둑질을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대욱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5번, 나가 할머니 우리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품을 후려갈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할머니의 자각을 내가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머니의 자각이 아니라 할머니는 이미 뭐 했어? 이미 타락했어. 이미 타락했고 그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가실 거냐면요. 쭉 이어서 59페이지 바로 볼게요.
59페이지도 배경이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시민적 태도, 소시민적 인물, 그대로 리마인드 시키고 여기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서는 논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얘는 채만식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채만식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미스터 방이라고. 이거 기억하세요? 얘가 막 일제강점기 해방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가 약간 어디 출신이냐면은 그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있었던 어떤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졸라 잘해. 영어를 졸라 잘하는데 딱 해방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러시아랑 미국이랑 와가지고 잠깐 막 통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엄청나게 와요. 근데 얘는 거기다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딱 이거야. 씨발 이거 돈 벌 각이 딱 보이네. 뭐 하는 거야? 통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통역을 해주려고 미군들을 이렇게 딱 싹 스캔하는데 솔직히 병사를 통역해주는 게 낫겠냐? 장교를 해주는 게 낫겠냐? 생각을 해봐. 병사가 돈이 많을까? 장교가 돈이 많을까? 장교가 돈이 많겠지. 그것까지 싹 다 스캔한 거야. 이 새끼가 이거 대장이구나 하면서 얘한테 이제 막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 다음에 막 권력도 막 생기고. 왜냐? 어쨌든 누군가의 장교라는 거는요, 그 밑에 군대를 통솔하는 어떤 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력이 생긴 것처럼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조차도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소시민적 태도는 진짜 이 일제강점기 소설과는 좀 특히 해방 이후, 해방 직후랑 연결되는 인물상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요 부분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미스터 방이 이번 연도 고3 6월 지문으로 나왔어요. 성현아! 아무튼 그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소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추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이 반드시 또 다뤄질 수 있다는 거. 369 수능 중에 하나는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부분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어쨌든 이 논이야기도 (1940년대) 이번에는 해방 직후예요. 해방 직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을 좀 더 얘기를 해주자면요. 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들이 다 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를 다시 해요. 근데 그냥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막 파는 거야. 파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은요, 언제 때? 뭐 대충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요 사이에 뭘 팔았냐? 논을 이미 팔았어요. 논을 이미 판 상태. 누구한테? 일제들한테 이미 팔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상황이니까, 해방 직후니까 막 이런 썰들이 돈다는 거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팔았던 이 논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건 너무 착각이죠. 이미 팔았으면 끝이나, 계약서 이미 존재하고 다 팔았잖아. 끝이잖아. 그치? 아니? 맞아? 응. 이 땅을 돌려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땐 뭐예요? 착각 맞아요? 착각이에요? 존나 착각이죠. 이거를 살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 돈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샀겠지. 그죠? 이 사이에서 주인공이 착각을 통해 나는 이거 일본 일제 때 내가 빼앗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고 보니 판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뭐 아까 그 논을 팔았던 그 땅을 이미 다른 사람이 사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내 땅이야 이러면 뭐 그 사람 입장에서 뭐야 뭔 개소리야 이 비용신 새끼는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을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이 얘기는 뭐야? 조선 후기의 상황이죠, 그죠? 조선 후기. 거기 A 부분의 첫 번째 거기 부분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은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하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개도야지 취급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역지 춘향이 노릇을 하고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다. 그럼 그 부분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배경이죠. 각각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저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럼 봐봐, 요 두 가지의 배경을 통해 얘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야? 나는 어떤 나라든 다 거지 같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뭐가 없다고? 지금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는 우리가 아까 뭐랑 연결된다? 소시민적 태도랑 연결이 된다. 이거랑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신해년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자, 요게 언제냐? 일제강점기 딱 직후였어요. 그죠? 한생원은 때의 젊은 한덕문, 그때의 옛날 과거 일이야, 과거. 그러면 뭐 과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랑 연결이 가능하다? 역순회인적 구성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때의 젊은 한덕문은 빼앗기고 남은 논 7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7, 8명이나 되는 건설인데 내 논 7마지기에다가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어지간한 규모와 아기약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농민의 수탈 연결되죠? 그쵸? 아까 잠깐 지금 여기 일제강점기 상황이었잖아. 그치? 다 뺏기고 뭐야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생계가 막막한 거야. 그죠? 그 부분이랑도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덕문은 그 부친과는 관리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자, 거기 밑줄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성격의 직접 제시가 드러난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친 한태주가 죽고 대신 당가산을 한 지 불과 5, 6년에 한덕문은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모아졌다고 빚이 졸라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자고요.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덕문은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거기 밑줄 술과 노름을 쏠쏠히 좋아하였다. 자, 빚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뭐였다? 술을 좋아하고 뭐 도박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네. 다 이래서 빚이 생긴 거야. 그죠? 술이 문제네. 그죠? 좀 더우세요 혹시? 많이 더우세요? 좀 에어컨 좀 틀어요? 아니면 문을 열어드릴까? 많이 덥잖아. 그럼 물만 좀 열어드릴까요? 물만 조금? 다들 좀 지금 더워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살짝 더워가지고 여기도 조금만 열어. 추우면 얘기하세요.
너가 죽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자,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이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느니 빚밖에는 없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빚까지 져버리니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중약 부분 넘어가면요. 자, 이 맷갓을 한 생원은 길천이에다가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판에 또한 어수룩이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었다. 자, 얘가요 재산이 아까 보니까 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맷갓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나무 같은 거예요. 나무, 엄청 큰 나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고 하냐, 그 선산 아세요? 선산? 그 조상들 다 묘지에 있는 그런 산들 있잖아. 거기에 있는 나무도 지금 팔아버린 거야.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길천은 그 맷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 30여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달한 살림이 되었었다. 늙은이의 총기후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하지 못했던 모르는 거야 오늘 지금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다. 마침 전신죽감에 쪽쪽 고든 낙엽송이 총총 들이섰다. 배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선원이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1번 우죽을 치고 한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드러났어? 외적 갈등이 드러났어요. 아까 한생원 정도로 합시다. 한동문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얘기했던 누구 한 명 더 있어요. 그죠? 여러 사람들 여기 볼게요. 여러 사람들. 근데 뭐 때문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냐? 어떤 나무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갈등을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말하던 손을 멈추고 빤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로구나 하면서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기듯이 지팡이를 들어맨다. 그러니까 뭐야? 약간 그러니까 에이 니가 못된 나무를 지금 베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지팡이도 이 새끼를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장면 딱 보이시죠? 딱. 자, 그래서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도 좀 읍내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놈 네가 왜 맷갓을 손에 댔냐? 뭔 상관이요? 어째 이놈이 상관이 없냐? 뭐 맷갓이라 갈래? 이거 내 맷갓이다. 한동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그럼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 나무는 내가 팔긴 했지만 일정강산이 끝났으니까 다 내 거야. 그 착각 오졌던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동문의 거라고, 내 소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네? 그 다음에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잘 들질렀거든 고이 삭히진 않으셔. 이게 뭐야? 술 처먹었으면 곱게 좀 가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나이게 먹은 것이 왜 남이라는 데 와가지고 왜 행하냐 왜 행패냐 이 새끼야 이런 얘기. 늙은이 다리 뺐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이나? 이게 뭐야? 야, 너 자꾸 이렇게 자꾸 여기 와가지고 막 지랄하면은 내가 니 황마 니 다리 다 분잡으러버린다. 이런 느낌. 약간 철거하는 요령 느낌으로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누가 한동문이 우냐 이놈, 날 죽여라. 너 누구 나하고 죽자. 아니 씨발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무슨 때문에 이 아련지 내력을 말을 하고 무슨 말? 그냥 여기서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래도 나름 착해요.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약간 불안당이었다면 진짜 벌써 뚝뚝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나름 착하니까 이제 이유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같은 읍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자, 이 착각에 대놓고 드러난 부분이죠. 자, 그 조선이 독립이 되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동문이 것이 되는 거냐? 길천인 1인들은 어떤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처음에
이 나무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길천이라는 사람한테 판 걸로 보여. 근데 이 길천이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길선임 1인들은 땅을 재단해 놓고 가니까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래 밑에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인혁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럼 왜 개목 같은 것을 애인간지 해두고 어서 꺼지세요. 아니 난 뽀자시 길천 논장 산림 관리인 광태식이한테 태식이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10%원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그 제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아니 개소리 하지 마세요. 난 이미 네가 판 거요. 계약서까지 다 썼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위임장까지 다 받았대요. 무슨 위임장? 뭐가 끝나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죠?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B 부분 보시면요.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거기 밑줄자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거기 아까 무슨 인물이라고 이런 새끼들 무슨 인물? 소시민적 인물, 그죠?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한편이 돼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밑줄쳐보자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였다. 이 심판상 것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옆에 B 옆에 뭐라고 적어주시면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했다라는 얘기는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죠? 바로 돌려줘도 모자를 파네. 이거를 그냥 자기들끼리 부당이득을 해먹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와 처사였다.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도 추천했다. 그래 그 1인들이 죄다 대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 보고 돈을 내라고 사라고 마련했다면서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그 누가 그렇게 마련했는고? 그 밑에 뭐라고요? 나라에서 그랬댔죠. 근데 뭐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뭐래?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병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1인이 대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 씨발 나라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누구한테 이제 원망을 했어? 아까 그 불안당 친구들한테 이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제 이게 뭘로 확장이 된 거예요? 나라로 표출이 된 거죠. 그쵸? 무능하고 책임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나한테 일단 궁극적으로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둬두면 저절로 백성이 뜻이 될 걸. 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턱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팔아먹어. 그 땅에 행사가 어디 있다는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그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그 이미 팔았잖아. 못 받는 거 아닌데 그럼 얘 자체는요 소시민적 인물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이 작품은요 풍자의 대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덕문이. 이 친구는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냐? 어떤 부분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냐? 첫 번째 소시민적
인물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아까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무능하고 책임이 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그 도로 내 것이 되어 옳지. 아니 뭔 말이야. 무슨 타겟 나라가 뺏으려고 그러. 어떻게 보면 이게 궤변 자체죠. 궤변 그 자체예요. 아니 한생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문제 바로 봅시다. 자, 1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A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상황의 부조리함을 암시하고 있고, 자, A가 아까 뭐였냐? 그 옛날 안 좋은 상황들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공간적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뭘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안 나와가지고, 그죠? B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보여줬다. 자, 그러니까 B는 아까 제가 무슨 설명을 했었죠? 요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자, 2번. A는 시화적 서술. 시화적 서술이라는 게 뭘까요? 시화적이라는 게 뭐예요? 웃긴 거야, 그죠? 웃긴 서술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계속 절망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제끼고시고요. 그 다음에 3번. A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대립하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요거는 넘어가고요. 4번. A는 작중 인물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통해 인물이 경험한 바를 제시하고 있고, 그치? 내가 옛날에 이랬고, 뭐 일제강점기 때도 이랬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인물이 겪은 사건에 대한 서술자 해석. 그러니까 아까 뭐야? 그 나무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건이 있었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석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맥갓을 중심으로 윗그룹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한덕무는 자신이 맥갓에 심어놓은 낙엽송을 영남이 베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낙엽송을 얘가 심어놓지는 않았잖아. 그죠? 요건 그냥 빼도 될 것 같고요. 2번. 한덕무는 해방이 맥갓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장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거 맞냐? 자, 구장은 어땠어? 이거 원래 한덕무 씨 아저씨 거 아니고 그 누구 거야? 그 길천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조카 이거 내 거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 2번이 제일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 넘어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논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성격적 결함. 아까 요거겠죠? 요거. 어리석은 인물, 소시민적 인물. 그래서 잘못된 행실로 인해 논을 팔고 광복을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 관점에서 바라본다. 거기도 밑줄 쳐주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소시민적 태도 연결됐겠죠? 자, 기대를 품는 한덕무는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가 타인에게 뚜렷한 해악을 끼치지는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얘가 풍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대놓고 피해를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덕문이 국가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나 해방 직후 토지 분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인공이 살아온 부조리한 사회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핍박받고 수탈당해온 민중에게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풍자의 대상이 지금 둘이라고 했잖아. 사실 얘에 대한 풍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한 풍자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더 핵심 주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선지 봅시다. 1번 보시면은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던 시기, 이게 조선 후기라고 말씀드렸죠. 서술하고 있는 대목에서 한덕문의 역사 속에서 수탈당해온 민중의 일원이었으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이때도 수탈당했고 일제강점기도 수탈당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2번 새로운 나라가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라는 한덕문의 생각은 그가 살아온 여러 경험을 통해 국가에 대해 가지게 된 왜곡된 가치관,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국가가 너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3번 허황하고 해품값을 하느냐고 술과 노름을 쏠쏠히 좋아한다는 서술에서 한덕문이 논을 팔아야 했던 이유가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인한 과오 때문이다.
요거 아까 그 위에 직접 제시, 성격 직접 제시하고 난 다음에 술 처먹고 막 노름하고 이지랄 했잖아. 그죠? 요거 드러나신가? 3번도 맞고요. 4번. 그 개 멋 같은 소리 그 인전 앵간치 해두라는 영남의 말은 아까 그 얘네들이에요. 영남이 이 친구.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보는 한동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해타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 그죠? 얘는 절차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비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는 게 있죠. 왜? 아까 그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 일제 치하가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 편먹고 막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막 부당 거래를 했다고 했잖아. 그 부분들이 연결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여기는 조금 쉬워요. 여기는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후딱 하고 끝낼게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때 했었을 확률이 큰 작품이에요. 조금 오늘 이번 주도 너무 제가 빡세게 좀 나가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막 진짜 죽을라 하더라고. 표정이 막 나 졸려, 존나 더워, 막 약간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요즘 너무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간에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아마 봤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이생이 여기서의 주인공이에요. 규장이 뭐냐면요. 자, 규라는 거는 넘보다라는 뜻이에요. 넘보다. 장은 담장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공이 담장을 넘보는 이야기예요. 담장 넘어 누가 있었을까? 어떤 여자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 이쁘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담장이라는 거에 대한 역할이 뭘까요? 담장의 일반적인 역할이 뭘 것 같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맞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경계, 차단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생이 그 담장 넘어 어떤 최 씨를 이렇게 보고 막 반한단 말이야. 그래서 매번 막 뛰어 넘어가지고 막 편지 주고 뭐 하고 막 다 했어 막. 그래서 막 그 여자애가 막 받아줄라 하는데 또 부모님의 반대가 존나 심해. 막 그래가지고 막 잘 안 되고 했었는데 그 최 씨라는 여자가 막 난 이렇게 못 산다. 난 뒤질 거다. 난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 결혼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계나 차단적인 부분들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자유연애가 없었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춘향전 같은 건 존나 판타지인 거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서는 연애가 없었고요. 어떻게 했어? 중매쟁이에 인해서 집안과 집안끼리의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게 하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자체는요, 이거를 지금 무너뜨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 혹은 근대적 사상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여기서 자유연애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차단한 어떤 그런 경계적인 부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요거 이후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은 얘는 장르가 요래요. 애정 전기 소설이라고 돼 있어요. 뭐 애정이라는 건 뭐 어떤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전기 소설은 갑자기 왜 나오니? 우리 전기적 요소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전기적 요소가 뭐였죠? 전기적 요소. 약간 비현실적인 거, 그죠? 판타지적인 거, 그죠? 비현실적인 거.
그래서 여기 장면에 뭐가 나오냐? 최 씨랑 이제 이생이 총 3번을 만나고 헤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나 자살할 거야 이거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홍건적의 난 때문에 헤어져요. 그러니까 한 이생은 살고 최 씨는 죽어버려요. 그럼 세 번째 만나면 어떻게 만나냐? 자, 최 씨가 저승에서 잠깐 환생해서 돌아온 거야. 이거 자체가 개판타지죠. 그죠? 요런 것 때문에 전기소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거 구조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생과 최 씨가 결혼하는 어떤 과정인데,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잠깐 힘들었지만, 자, 누가? 최 씨의 기지랑 의지로 인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적어둘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홍건적인 낭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 여기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야. 여기가 아마 세 번째 만남일 겁니다. 여기는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세 번째 만남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 홍건적의 낭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제는 일종의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걸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최 씨가 사망해요. 최 씨가 사망하고 이생은 생존해요. 근데 존나 웃긴 게 왜 이생이 살았냐면은 이생이 최 씨 이제 데리고 이제 열심히 도망쳤단 말이야. 근데 이 최 씨가 가다가 넘어졌어. 근데 집에 이 새끼는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적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약간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면은 원래는 얘네들이 약간 좀 겁탈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럴 거면은 난 차라리 뒤지는 게 낫다 하면서 좀 말이 이상하지만 저항을 한 거죠. 그죠? 저항을 해가지고 그 홍공적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약간 이거 있잖아. 내부자들에서 요 썰고 저 썰고 하면서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막 회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근데 자 이제 세 번째,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어떻게 됐냐? 자, 최 씨의 환생이에요. 근데 하지만 얘가 환생은 하긴 하지만 저승의 존재입니다. 아직까지는 잠깐 일시적으로 환생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저승의 법도가 있다. 저승의 운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여기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만나고 싶어도 야 저승 귀신이랑 만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되죠. 저승에서도 그냥 너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몇 년만 살다 가라 라는 배려 차원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요, 지금 세 가지 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만남과 이별이 반복이 되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이 되면서 뭐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비극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최척전이라는 작품도 매우 유사한 작품입니다. 최척전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외란 같은 것 때문에 외란으로 인해서 막 찢어지고 또 만났다가 또 찢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 내용 빨리 하고 끝낼게요. 얼마 안 남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 끝낼게요. 자, 이경쯤 돼요.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떤 상황이면 딱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래서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어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어쨌든 죽은 사람이 돌아온 거니까 전기적 요소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당신은 어디를 피나는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조언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불구 사극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시면 여기 부분은 뭐야? 이생과 최 씨가 만난 그런 경위가 들어가는 요약적 지식인 부분이겠죠. 그죠? 요약적 지식.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바쳤다라는 얘기고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온정이 100년에 넘칠 것 같았지요. 그 다음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 거기 밑줄 쳐주시고 뜻밖의 행액은 홍관적의 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뭘 지켰다는 거야?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지조와 절개를 내도 되는 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걸 참고서라도 그걸 지켜냈다는 거죠. 그죠?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저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가치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결혼했을 때 그 막 반대를 막 무릅쓰고 막 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근대적인 사상이긴 하지만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는 그 노력 자체는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쇠잔한 몸뚱이만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갸쓰레기는 땅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금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취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그러니까 뭐야? 잠깐 저승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복례상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믿고 거기 믿으셔보자. 딱 운명이야. 12년밖에 여기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게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2년 연애죠. 기간 연애. 그래서 이제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고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더 바라던 바요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불을 풀었다. 그러다가 이생이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한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뒀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의 유해는 어디 있어? 최 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정화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에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까지는 그 뒤 이생은 별세를 구하지 않고 최 씨랑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쭉 나왔고요. 여기는 좀 너무 지금 기니까 중략 부분 뒷부분부터 볼게요. 중략 부분 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나는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운명이랑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략 부분도 볼게요.
자, 이생도 슬픔을 거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후울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은 누가 부모님을 묻어둘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살아계실 때로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 가치관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선에 너무 감격이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왜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아까 최씨 버리고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죽은 거잖아. 그죠?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려. 최씨가 대답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분에 이름이 쓰였으니 이거 저승에서 계약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문해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말게 해주세요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모두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래서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치가 점체 희미해지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전기적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표정이 그래. 아, 그래서 힘드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어차피 뒤에 답이 있으니까 여기 정리했던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합시다.